국토부 내부에서도 이게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묻고 나면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럼 옆으로 풍선이 계속 번지면 결국에는 그럼 전국 다 묶는 거예요 나중에? 한 주간의 집값 흐름과 주요 부동산 현안,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15대책 발표 이후에 한 달이 조금 안 됐는데 요 한 주간의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줬나요? 네. 우리가 뭐 예상을 했듯이 상승률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11월 1주차 한국 부동산은 주간 동향을 보게 되면 서울 주간 상승률이 0.19%가 나왔습니다. 지난주가 0.23%고요. 그 전주가 0.5%. 이거는 이제 5일장 때문에 높게 나왔다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하락폭도 점점 이제 둔화는 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2주차 통계가 나오게 되면 한 0.15 정도 나올 것이니까 서서히 이제 하향 안정화는 되고 있다. 분당도 0.82에서 0.59%고요. 마포도 0.32에서 0.23, 성동구도 0.37에서 0.29니까 하락으로 전환된 건 아니고요. 상승률이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눈에 띄는 게 이제 인천입니다. 인천이 인천이요. 계속 하향 뭐 이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였는데 야금야금 올라가더니 지난주가 0.02%였는데 이번 주는 0.05% 완전한 상승으로 이제 됐는데 서구 그러니까 청라나 금단신도시 가정동이 있는 서구가 0.09%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송도가 있는 연수구도 0.07%, 남동구도 0.05% 슬금슬금 인천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인천까지도 풍선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방송에는 아마 인천 한번 금단신도시 한번 가서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인천 또 반응이 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극명한데요. 분당은 0.59%인데 평택은 마이너스 0.2%입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많은 또 파주는 마이너스 0.11%, 경기도는 평균은 0.12에서 0.11%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천은 이제 상승폭이 좀 커지고 있다. 결국에는 규제가 적용된 지역과 적용되지 않은 지역들의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규제 지역이기도 하면서 사실 규제가 항상 수도권에 집중이 됐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비수도권은 어떨까? 이것도 궁금한데 소위 지방은 어때요? 요즘 지방이 저도 기자들한테 이제 이야기는 많이 듣고 네. 있는 게 요즘 지방이 좀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갑다면 반가운 소식이 좀 들려드는데요. 지방에서도 이제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 전주가 0.01% 상승을 했는데 이게 99주 만에 상승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완산구죠. 완산구가 공급 물량이 좀 부족하고 집값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울산 남구, 울산에서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0.17%. 부산은 해운대가 0.16, 꽤 많이 올랐죠. 수영구가 0.17%, 아까 완산구, 전주 완산구는 0.17%입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제 이 현상을 두고 이제 지방이 드디어 살아나는 것인가. 이제 미분양의 뭐 무덤이라는 대구 수성구도 0.01%니까 살아나는 것인가라는 의견이 있는데 바닥은 찍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살아난다기보다는 그런 수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분도 지방에 이제 자산이 좀 있으신 분인데 서울 수도권에 이제 하나 사두려고 했는데 이번에 다 묶였잖아요. 그렇죠. 서울과 경기도 12곳이 묶이다 보니 투자는 좋은데 투자를 위해서 내가 거주지를 옮기고 실거주를 한다는 부분이 쉽지는 현실적으로 않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겠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차라리 그냥 부산의 해운대에 그냥 괜찮은 아파트 하나 사야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투자 출입구가 막힌 분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랜드마크 상위 20% 5분의 아파트를 사는 현상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라고 정부가 수도권 규제한 거 아니에요? 일정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게 지방이 원정 이제 투자는 하지 말아라. 그렇죠. 과열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저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또 지방에 좋은 거 투자도 하시고 또 서울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지방에 투자할 수 있으면 우리 인구 소멸 지역들 뭐 1주택으로 봐주는데 저는 인구 소멸 지역들도
지역 범위를 좀 더 확대해주고 네. 서울에 여러 채 가진 사람도 지방에 한 채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1주택으로 봐준다면 또 서울로 몰리는 그런 과잉 현상들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비규제 지역 혹은 지방에서는 약간 온기가 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규제 지역 수도권에 한해서 얘기겠죠. 네. 집값 상승세 관련해서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 대상을 좀 늘려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네네. 최근에 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참석해가지고 콕 찍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구리시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이 약간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보인다. 약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아닌 것 같은데 구리가 0.5% 상승이 약간 나왔거든요.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근데 표현은 약간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일부 확대되는 것도 규제 지역이 확대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또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게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묻고 나면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럼 옆으로 풍선이 계속 번지면 결국에는 그럼 전국 다 묶는 거예요, 나중에? 전국까지는 모르겠고 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거죠. 야 이러다가 또 문재인 정부처럼 계속 따라가면서 규제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 때문에 지금 아마 결론을 내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 장관님께서는 이제 고민이 많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반응할 거잖아요. 야 동탄하고 구리 조만간에 묶인데 사려면 지금 빨리 사야 돼. 아, 또 한정판 마케팅. 또 한정판 마케팅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검증되지 않고 확실한 결론이 나온 부분이 아니라면 저는 이런 발언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왜? 지금 시장이 막 불안한 상황이니까 괜히 이런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극이 된다면 또 이상 과잉 반응이 생길까 봐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고동네 집값 또 물가 상승률 이런 거 두루 고려해서 하는 건데 노도광이 우리는 왜 포함된 거야? 계속 질문을 던졌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노원, 도봉, 강북은 이 규제 대상에 들어갈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네네. 또 오히려 요 기준을 충족하는데 대상이 안 된 지역도 있다. 논란이 뜨거운데 소송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행정 소송까지 이제 들어갔는데 뭐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애들 싸움이 이제 어른 싸움 된 것 같고 정치권으로 이제 불똥이 튀었는데 핵심 이슈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을 만들 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걸 국토부에서 열거든요. 그러면 민간 전문가들, 교수님들, 뭐 관련 분들 참석을 해서 이제 하는데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11호 대책인데 근거 자료를 몇 월 달 통계를 사용했느냐가 지금 핵심 쟁점인데 국토부는 6, 7, 8월 그렇죠. 6, 7, 8월 통계를 사용했다. 네. 3개월 동안. 왜 3개월이냐면 조정 대상 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 과열 지구는 1.5배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3개월인데 국토부는 6, 7, 8월이 3개월이다. 왜? 우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할 때는 9월 통계가 안 나왔어. 네, 10월 13일 날은 그 통계가 없었다. 요 그렇죠. 얘기죠. 그 전에 이제 네. 9월에 했는데 아무튼 10월에 했는데 통계 안 나왔다는 입장이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제 개혁신당에서 제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 공식 통계는 안 나와도 니들 통계 받고 있었잖아요. 아, 정부는 알기는 알죠. 알긴 알죠. 네. 그러면 좀 연기를 하든지 뭐 시차를 두고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건 잘못이다. 그래서 실제로 9월 통계를 적용하게 되면 노원구 조금 빠진다. 그래서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노원구 주민들이 이제 굉장히 격앙된 상황이잖아요. 제가 노원구를 갔다 왔거든요. 인천을 가려고 그러셨어요? 하다가 노원구에 한번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도저히 두 군데는 못 갈 것 같고 이제 상계동부터 갔었는데 상계동 분위기 일단 제가 자주 가는 부동산은 문을 닫았고요. 작년에 갔을 때 힘들다고 했는데 일단 문 닫았고 새로운 데 가보니까 결국은 반응은 이겁니다. 2년 동안 우리 집값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실거래 가격 보니까 실제로 거의 안 올랐더라고요. 네. 2년 동안 안 올랐는데 이제 거래 좀 되려고 하는데 강남, 마포, 성동과 똑같은 토지거래가 구역이 들어온 건 납득할 수가 없다. 우리는 사실 1억 정도 올라간 게 아니다. 남들은 그렇게 올라갔는데 2년째 동결되다가 이제 좀 한 5천만 원 1억 올라가도 모자랄 판에 규제가 들어온 건 불합리하다.
플랜카드 걸렸더라고요. 플랜카드 걸리고 집회도 할 거다. 막 네. 이런 강경한 발언을 하시는 거로 봐서 이런 여론들이 이제 전달이 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불똥이 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소장님.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니고 네. 또 이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9월 통계가 10월 15일 날 발표가 됐는데 네. 10월 15일에 새로운 규제 대책이 나와서 네. 그날 발표한 건 통계가 반영이 안 됐다. 이게 논란이 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고지역 빼고 규제했어도 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문재인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풍선 효과가 계속 생겼잖아요. 강남 규제하고 마포 규제하고 서울 규제하고 결국에는 전국으로 번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불을 한 번에 끄자라고 해서 기존 패턴을 좀 뒤틀었습니다. 그래서 규제도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가 구역을 한 번에 다 서울 전역을 다 묶자라고 이제 방향성을 정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계는 그냥 근거 자료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파급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명분이 있잖아요.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되고 풍선 효과를 차단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서민 주거 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해를 좀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반발이 거셌던 것 같고요. 노도강 지역이 이제 결국에는 이게 뭐라 그럴까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네. 지금 출구 전략을 찾기가 만만하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치권도 지금 공방이 되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께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뭐 패소를 하면 다 우리가 뭐 풀어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몇 년 상황입니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행정소송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하고 욕 먹는 거거든요. 주고 욕 먹는 거, 네. 하고 욕 먹는 건데 행정소송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패소해서 풀어주게 되면 풀어주는 효과도 없고 욕은 욕대로 먹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 2, 3개월 정도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노도강이라든지 수원 같은 경우 좀 억울하게 묶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제 안정을 확인했으니까 우리가 풀어줄게라고 해서 좀 풀어주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요즘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네. 경제 이슈에.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선별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걸로 논문 썼잖아요. 위기 커뮤니케이션으로 이게 좀 단어가 알쏭달쏭하다 하면 저희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답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해제를 할 거냐 지정을 할 거냐를 두고 보니까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르대요. 네. 이게 뭐 하나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법적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국토 및 이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심플해요. 그죠? 실거주, 실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허가를 한다라고 이제 원론적인 얘기가 되어 있고 관련 지침을 봐야 되는데 토지거래가 구역이 원래 토지잖아요. 신도시 개발하게 되면 투기 수요가 들어오니까 실제로 뭐 지역에 따라서 뭐 몇 년 동안 농사를 짓거나 사용하는 분들한테 허가를 해주는 규제인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주택에 적용을 합니다. 주택도 우리가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가 이제 기준이 되는데 그 예외 조항을 보게 되면 1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줄여서 6제곱미터가 넘어가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네. 주택거래 허가를 하게 되면 이제 약간 반발. 야, 주택을 허가를 한다고 하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슬쩍 적용을 한 게 이제 이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와, 헷갈린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이제 기준을 정하는데 실제 사용하는 사람한테 허가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냥 서울시잖아요. 그냥 서울시 하나니까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이게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네. 연접시군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이게 실거주의 지역으로 해당이 되는가가 논란이 되고 뭐 일각에서는 용인 수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서류들 뭐 가족관계 증명서부터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하라고 하니까 왜 경기도는 또 이런 서류를 요구하냐라고 이제 난리 법석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네. 안 되겠다. 후속 대책으로 이제 제대로 기준 한번 만들어서 배포해 줄게라고 하는데 저는 대책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요. 가이드라인이 나와. 우리가 제일 헷갈리고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그때 달라요. 이게 제일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또 논란이 되니까 네. 이제 와서 또 기준을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하니까 또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온 가족의 삶이 달려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좀 더 그렇습니다. 신중해 네네. 주셨으면 하고 아니 그나저나 이번 주에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 강남의 이 서초구 반포동에서 현금 한 25억 원이 있어야 당첨이 돼도 들어갈 수 있는 뭐 이른바 로또 단지 청약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현금이 이 정도로 확보가 된 분이 한 6만 명 되는 거예요. 지금 시세 차익이 보니까 아 엄청나기는 한데 이 정도 현금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나 이게 더 놀랍네요. 부자가 많더라고요. 야. 이게 분양가가 한 27억 4천 정도 되거든요. 전용 84, 그러면은 34평. 대출은 최대 2억 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현금이 25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후분양 아파트예요. 지금 이거 공사 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세금은 빠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돈이 더 있어요. 네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인데 네. 후분양이다 보니까 내년 6월에 입주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11월이잖아요. 몇 달 안 남았는데 25억 정도는 이제 밀어 넣을 수 있는 와.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게 이제 핵심이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특별 공급에만 2만 3천 명이 몰렸고요. 일반 공급도 뭐 5만 명인가 6만 명 정도 몰렸다고 하니까 아, 특공은 배려하는 대상이잖아요. 신혼부부. 다자녀 이런 분들인데도 네. 보통 특별 공급은 높게 안 나오거든요. 많이 나와도 몇십 대 일, 몇백 대 일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 몰렸다는 얘기는 뭐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27억이 이게 로또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비싸잖아요. 집이. 비싼데 네. 이게 2026년 내년 6월에 입주한단 말이에요. 그 옆쪽으로 동쪽으로 가보게 되면 레미안 퍼스티지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 비싼 집이죠. 그게 2009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거든요. 그럼 입주 연도가 벌써 몇 년인가요? 한 17년? 18년 정도 차이가 네. 나는데 레미안 퍼스티지가 55억 정도 합니다. 전용 84가 지금 와. 매물이. 네. 그러니까 레미안 퍼스티지의 반 정도 되니까 입주 연도가 18년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저렴해도 너무나 저렴하다는 게 시중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현금 있는 분들은 아마 서울에서 현금 20억 이상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집어넣지 않았나 무주택자들 중에서요. 그래서 엄청난 경쟁률이 나왔고 일각에서는 요거 레미안 트리니원과 같이 분양을 한 게 분당에 네. 루티마을 3단지 아파트 리모델링한 또 분양을 했는데 여기는 분양가가 26억 8천이 나왔거든요. 전용 84가. 거기도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네. 야 반포가 27억 나왔는데 분당이 26억이 말이 돼? 라고 하는데 여기도 경쟁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트리니원은 로또고 거의 한 시세의 반값보다 더 저렴한 로또가 되고 분당 또 주변 시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핵심 지역들 양극화의 그 집중화 중심화의 중심에 있는 지역들은 여전히 신축 아파트의 인기는 높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가격이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이게 가점제로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신혼부부 특공에 이 정도 자금을 댈 수 있으면 이게 배려 대상이 맞나? 원래 배려해 주려고 만든 제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또 문제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로 들어가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과연 이게 옳은가? 이렇게 로또를 만드는 게 누구를 위한 건가? 당첨되는 사람은 이제 뭐 한 20억, 3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으니까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좀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목소리들도 나옵니다. 지금 주변 시세의 70% 정도를 맞추다 보니까 원가 빼고 이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로또가 나오는데 저는 분양가 좀 올리고 한 90% 수준? 레미안 트리니원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50억에 분양해도 완판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27억으로 하지 말고 50억에 분양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돈을 좀 환수해가지고 우리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좀 사용하는 방안 또 법을 바꿔서 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기관 추천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게 정말 불투명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데 기관 추천, 탈북민, 뭐 군인 뭐 이런 거 그렇죠. 이게 저는 물론 노부모 부양도 저는 싫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을 배려하는 그 투명한 과정 이런 거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만 기관 투천으로 누가 왜 어떤 이유로 들어가는지 알 수 그러니까요. 없는 이런 거는 좀 투명하게 바뀔 때가 된 것 저는 같아요. 신혼부부하고 다자녀만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견이 굉장히
갈립니다. 아, 청취자 여러분들도 보니까 아니 현금 25억이 있는데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을 하는 게 맞나요? 이런 의견도 주시고 기다린 거 아닙니까? 능력 있는데 이런 그렇죠, 의견도 그렇죠. 주시고. 뭐 돈 있는 거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반대에서는 저희는 이거 청약하려고 진짜 오랫동안 네. 힘들게 버텼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시네요. 그럼요. 다양한 여러분 의견들이 의견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하게 듣고요.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보니까 분상제 적용이 안 되면 거의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곱미터당 7천만 원이 넘는 것도 이제 부지 개수로 나온다는데 3.3 제곱미터 한 평이잖아요. 네. 한 평에 7천만 원이면 집을 어떻게 사요? 그런데 이게 분양가는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트리니 원도 지금 8천만 원이 넘었는데 이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와서 이제 저렴한 거고요. 분양가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사실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 뭐 원인은 다양합니다. 원자재값, 인건비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 중대재해법, 안전이라는 것도 돈이거든요. 안전하게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천히 그렇죠. 많은 사람을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철근 뽑아내지 않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친환경도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가가 쉽게 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얼마나 올랐냐면 뭐 3년 새 62%가 올랐다고 하고 일각에서는 괜찮은 곳은 2배 올랐다고 하는데 앞서서 우리가 레미안 포스티지 얘기했잖아요. 레미안 포스티지가 2009년에 분양 당시에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 분양을 해서 미분양이 났거든요.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한 1억 6천, 1억 8천 정도 하니까 한 15년, 20년 만에 한 5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시세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 분양가도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부가 천정부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좀 잡아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분양가 상한제를 좀 넓게 서울 전역이나 수도권 다 묶는 대신에 주변 시세의 90% 정도 맞춰준다면 실수요자들은 시세보다 살짝 저렴하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복잡하고 전부 다 추첨제에 돌리는 게 이게 공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끔. 근데 이런 소식 들으면 나는 살아생전에 청약도 당첨도 안 되고 그 대출 고민도 당첨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제 주변에 진짜 한 명도 없거든요. 저도 못 봤습니다. 도대체 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일까요? 청약 통장 225만 개나 사라졌대요. 이 네. 공감이 되네요. 공감이 되죠. 왜냐하면 2022년 6월이 2,859만 9천 명 정도 됐는데요. 지금 9월 통계를 보니까 2,634만 명, 네. 225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분양가는 올라가고 당첨 확률은 낮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주택도시 기금이기 때문에 네. 정부도 청약 제도 개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